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영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해설하게 될 작품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개봉을 해서 이미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상상력이 거의 미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영화가 정신이 하나도 없게까지 느껴집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아이디어와 수많은 인용과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정말 풍부하고도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아주 뛰어난 맥시멀리스트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 영화는 미국 사회에서 분투하고 있는 아시아계 이민들을 다룬 굉장히 사회적인 영화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멀티버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어떤 그런 모티브일 텐데 그런 걸 다룬 SF 판타지 영화로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상황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는 현대인의 상황을 은유한 것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코미디적인 요소를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영화적인 레퍼런스들, 패러디들, 인용들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설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족 영화적인 부분, 혹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자기의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런 정체성에 관한 드라마, 이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부터 6단계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 가장 찬탄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맥시멀리스트로서의 자기 아이디어와 재능과 이해하기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투여해서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원심력이 강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주제적으로도 집약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구심력마저 잃지 않았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영화의 어떤 구심력에 관한 부분들, 이 영화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감독이 인터뷰에서 말했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얘기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화평론가인 제가 갖고 있는 이 영화에 대한 견해이고 해설드리고 싶은 하나의 포인트 정도다라는 식으로만 가볍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차례의 인생 정산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영화 구조가 사실상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1부, 2부, 3부에 해당하는 각각의 제목이 시작될 때 1부의 소제목은 Everything, 2부의 소제목은 Everywhere, 그리고 3부의 소제목은 All at Once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부와 2부와 3부가 합쳐져서 이 영화의 전체 제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 영화의 구조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저한테 더 흥미로운 것은 3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챕터의 시작점에서 등장하는 소제목이 나올 때의 상황입니다. 세 부의 시작은 항상 똑같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제 세무조사를 앞두고 국세청에 나가서 성명을 해야 되는 그런 주인공인 에블린이 수많은 자기의 영수증 증빙 자료들을 그 테이블 위에다 늘어놓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1부와 2부와 3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각각 소제목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제목이 자막의 형태로 뜨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정적이면서도 별 의미 없을 것 같은 영수증을 정리하는 장면으로 왜 각각 시작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의 상황은 멀티버스를 넘나들면서 수많은 에블린을 경유한 끝에 지금 나 자신인 에블린이라는 주인공의 현재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고 정산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만큼 지출했어 라고 보여주는 증빙 서류가 바로 영수증이겠죠. 그러니까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는 주인공의 상황은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런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비참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한 주인공의 상황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모두 자신의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멀티버스의 형태로 3번에 걸쳐서 정산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 영화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단단한 그런 설정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정리한 영수증이 과연 올바르게 비용 처리가 되었는가를 조사하게 되는 국세청 직원이죠. 이 디어들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퇴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 그 영수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노래방 기기를 사용한 비용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빨래방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노래방 기기를 사는 것을 비용 처리를 하게 되니까 빨래방을 영업하는 것과 노래방 기기를 사들인 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한 것이 부정 처리를 한 것이다 라고 국세청 직원이 적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영수증이 노래방 기계를 사들인 것이었다는 것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에서 주방과 거실을 같이 쓰는 그 공간에 있게 되는
어떤 둥근 거울이 있는데 그 둥근 거울에 서서히 밀고 들어가는 카메라로 이 영화가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둥근 거울에 비추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딸과 함께 두 부부가 셋이서 노래방 기계를 이용을 해서 딸이 굉장히 흥미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고 부부가 흐뭇하게 같이 장난스럽게 그것을 즐기고 있는 장면이 그 거울 속에서 펼쳐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노래방 기계 영수증을 국세청이 퇴짜를 놓았다는 뜻은 그녀는 분명 자기 삶에서 중요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노래방 기계 앞에서의 노래 부르는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녀의 삶에서 그녀가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가치조차 부정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은유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주인공은 빨래방을 경영한다는 것인데요. 빨래방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월의 때가 묻게 되죠. 그것을 세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주인공의 상황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직업적인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초반에 보면 이런 직업들을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빨래방 손님들이 컴플레인하는 장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한 남자가 와서 아니 빨래방 기계를 코인을 넣기 위해서 $20짜리 지폐를 넣으면 동전이 나오는 기계를 이용을 했는데 그 나온 동전들이 $20만큼 안 나왔다라고 항의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항의하는 사람은 어떤 건가 하면 42번 어떤 폐차를 갖고 온 사람인데 애견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빨래를 찾으러 왔는데 그 찾으러 온 빨래가 분실된 사건이 또 있게 되죠. 이 두 개의 상황은 사실상 극중 초반에 에블린의 삶의 상황을 고스란히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녀는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빨래를 잃어버린 상황, 자기가 찾아야 될 것을 분실한 상황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기는 분명히 $20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동전의 개수는 거기에 상응하지 못한 결과에 봉착해 있는 그녀의 삶을 뜻하게 되는 그런 상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요. 모든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우주가 있고요. 이런 수많은 다중우주적인 상황 속에서 알파버스라는 또 다른 우주가 있습니다. 알파버스에서 미리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그 인물들이 바로 지금 현재의 우주 속으로 끼어들게 되면서 벌어지는 한바탕의 아담밥석 같은 것이 이 영화의 바로 스토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영화의 이야기는 제가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하게 구동하고 있는 어떤 축이 있다면 바로 가족 드라마적인 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주인공 모녀 간의 관계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한 갈등 때문에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세상에 많은 부모가 그런 것처럼 에블린이라는 사람도 딸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살찌니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다던가 백인을 사귀지 말라고 한다던가 이 영화 속에서는 딸이 레즈비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남부끄럽게 생각해서 남들 앞에서 돌려 말한다던가 이런 식의 엄마의 태도를 갖고 있죠. 반면에 딸은 그런 엄마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나가려는 것을 자꾸 금하면서 이러저러하게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대단히 큰 불만을 갖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흔한 그런 가족관계 속에서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런 관계가 알파버스에서 또 다른 형태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파버스에도 조이가 있고 알파버스에도 에블린이 있죠. 근데 알파버스의 에블린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능력이 출중한 에블린이고 그런 능력이 출중한 에블린이 이 서로 다른 유니버스 사이를 넘나들 수 있는 영화 속에서는 그것을 이제 점프버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우주 사이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갈고 닦게 만들도록 굉장히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여성으로 등장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특출난 재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이입니다. 알파버스에서. 알파버스에서 그 조이가 워낙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원하는 어떤 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알파버스에서의 바로 에블린이죠. 그러니까 알파버스에서의 에블린과 조이의 상황이 좀 달라서 그렇지 사실상 이 영화의 메인 공간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이 모녀의 관계랑 사실상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쪽의 조이는 워낙 능력이 출중하니까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모든 조이들을 경유하면서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특출난 존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인 빌런인 어떻게 생각하면 조브 투파키라는 그런 악당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자기의 죽음을 바라는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빌런으로 조브 투파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악당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고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자기의 잠재력을 다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게 되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내가 시도해서 경험해 보았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할 일이 없는 것이고요.
이 영화의 경우처럼 everywhere, 그러니까 내가 모든 곳에 다 존재할 수 있는 편재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속에서 모든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삶을 가장 빈약하고도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제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시도들이라고 붙여봤는데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보시게 되면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이고요.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코미디 아이디어들,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미친 것 같은 상상력이라는 그런 농담 섞인 말까지 하게 됐는데요. 점프 버스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특정한 행동을 하는 장면들이 영화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의 포인트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넘나들 때 그 넘나드는 기술의 핵심은 세상에서 가장 그 상황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은 행동,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기술이 가장 잘 발휘되는 확률로 나오는 것으로 영화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영화의 설정이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사실은 인물들이 다른 그 우주를 넘나들면서 싸우거나 자기의 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웃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심지어는 화장실 유머까지 결합이 되는 그럴 정도의 황당한 코미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화에서 그런 설정이 사실 이 영화의 메인 테마랑 굉장히 깊숙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미디로 그 장면들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말도 안 되는 해프닝 코미디를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그냥 코미디적인 노림수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과 연결될 수 있을 텐데 왜 조브 투파키라는 인물은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경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 사람이 극중의 표현을 빌면 통계적인 필연성을 부딪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이제 통계적인 필연성이란 말을 하게 되는데, 인간의 삶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필연적인 어떤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제 생각엔 죽음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우리를 제외하면. 그런 상황에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명약관화한 어떤 필연적인 어떤 미래의 사건이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하게 되는 조브 투파키 입장에서는 결국은 허무주의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필연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 속에서 그런 조브 투파키에 맞서는 사람들 혹은 우주를 넘나들면서 구사하는 그런 점퍼들의 상황은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시도를 해야 그게 통한다는 건데요. 통계적으로 개연성이 가장 없는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열심히 수련하거나 무슨 어떤 기술을 연마하거나 등등의 방식으로 우주를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있을 법한 그런 개연적인 행동의 결말로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그런 서로 다른 우주를 넘나들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는 개연성이 없다는 뜻일 것이고, 개연성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건이 굉장히 특수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코미디적인 그런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의 핵심은 가장 안 그럴 것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가장 고유한 행동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소하고도 이상한 행동이 어떻게 생각하면 삶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행동들이다라는 것을 코미디적인 사건으로 번안해서 영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IPTV 온갖 할인 난무하죠? 이런 할인은 기본, 딴 곳에는 없는 할인까지 받아야죠. 무려 30% 추가 할인 받는 너슬림 요금제.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이번에는 베이글과 인형 눈알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영화적인 맥을 차치하고 그냥 보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 주인공인 조브 투파키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거대한 베이글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베이글에 관한 농담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베이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밀가루 반죽 빵의 가운데가 구멍이 뚫어져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 베이글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어떤 무슨 제로라든지 아니면 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은유로서 쓰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베이글은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으로 보였지만 알고 보면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번역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베이글 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의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조브 투파키의 상황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때 베이글의 모양은 영화의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시각적인 리듬을 만들어내는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의 주제에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모티브이기도 할 텐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 영화에서 이런 베이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면 수많은 영화 속에 또 다른 베이글과 유사한 시각적인 이미지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영수증의 국세청 직원인 디어드리가 그리는 이 동그란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래방 기계 영수증이 당신이 잘못 증빙한 영수증이다라는 것을 적발해내고 거기다 들고 있는 펜을 가지고 거칠게 둥글게 선을 그어서 상대방 앞에 네가 틀렸다라고 제시하는 어떤 원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등장하는 디어드리가 그렸던 그 원은 바로 그녀의 삶을 부정하는 원이고 그 영수증이 틀렸다고 말하는 원이죠. 이 원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거대한 무에 해당하는 그런 베이글의 이미지하고 당연히 시각적으로 겹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게 되는 둥근 거울의 이미지도 당연히 베이글하고 겹쳐져 있죠. 처음에 그 거울에 겹쳐지는 것은 세 가족이 흥미롭게 같이 즐겁게 노래를 하는 가족의 단란한 한때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카메라가 전진해 들어가면 어느 순간 그 장면이 갑자기 바뀌어지면서 거울 속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실내 풍경만 비치게 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둥근 거울도 당연히 이후에 펼쳐질 베이글에 대한 시각적인 암시처럼 보이는 그런 소품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런 베이글의 이미지를 가져오면서 정반대로 쓰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일부러 깜찍하게 붙여놨죠. 어떻게 보면 인형 눈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형 눈알은 베이글의 이미지를 따라하면서 정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베이글은 이렇게 둥근 테두리가 검은색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가운데 뚫려져 있는 구멍이 하얗게 영화 속에서는 시각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이 인형 눈알을 보시게 되면 정반대죠. 그러니까 흰자위 부분에 해당하는 하얀 둥근 원 속에 눈동자에 해당하는 검은 원이 작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두 가지 대비되는 시각 이미지가 있다면 하나는 베이글이고 하나는 인형 눈알일 것입니다. 약간 좀 범주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형 눈알이라는 것은 가장 사소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보잘것없고 장난스러워 보이지만 결국 삶을 버티게 만드는 행복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특수한 우리 삶에서의 경험의 총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거대한 원리는 우리를 사실은 절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주변 사람들 사이의 소소한 수다라든지 장난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는 건데요. 이런 두 가지를 사실상 시각적으로 은유해서 서로 충돌시키고 있다. 서로 반대 이미지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인형 눈알에 해당하는 또 다른 이미지가 영화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쿠키입니다. 가족끼리 먹으려고 만든 쿠키를 내가 지금 싸워야 할 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국세청 직원을 만나러 갈 때 남편이 웨이먼드가 굳이 챙겨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국세청 직원한테 주게 되는데 국세청 직원하고 지금 그 조사의 대상인 이 에블린 가족 사이에서는 심한 갈등이 있게 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갈등에서 서로가 서로를 몰아붙이다가 이 데어드리가 갖고 오게 된 그 쿠키를 먹는 순간 마음이 약간 누그러지면서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화에는 암시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쿠키의 모양을 보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쿠키 한가운데 땅콩을 정확하게 정가운데 박아 넣은 어떤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형 눈알 혹은 베이글의 모양하고 대칭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쿠키는 당연히 또 베이글 쪽보다는 인형 눈 쪽에 이미지가 닿아 있고 베이글이 만들어내는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다정함의 전이 혹은 표현 같은 것으로 쿠키가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인형의 눈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형의 눈이 왜 영화에서 베이글과 정반대가 되는 그런 따뜻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영화의 초반 장면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영화의 초반 장면에서 보면 남편 웨이먼드는 장난을 잘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정리하느라고 부인인 에블린이 정신이 없는데 남편이 와서 영수증을 뺏으면서 장난을 치니까 화를 내면서 에블린이 장난치지 마. 지금 시간 없단 말이야. 라고 남편의 장난을 제지하게 되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울에 비쳤던 가장 행복한 가족의 한때는 무엇이었는가? 세 가족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딸이 노래를 부르는 마이크를 엄마가 장난스럽게 뺏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까르르 웃게 되면서 행복한 한때를 즐기는 것이 이 영화의 최초의 이미지였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자기 스스로조차 혹은 다중우주적인 상황 속에서 행복한 에블린이 또 다른 우주에서 그렇게 했을 법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어찌됐건 스스로가 딸의 마이크를 뺏으면서 장난스럽게 장난을 치는 그런 에블린의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블린은 정작 남편이 바로 직후에 자기 영수증을 뺏으면서 장난을 치니까 장난을 치지 말라고 화를 낸다는 것이죠. 남편의 이런 행동은 사실은 뒷부분하고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탁물을 맡기다
가다가 그 세탁물이 잃어버렸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어떤 여성이 나오는데, 그 여성의 세탁물은 사실은 웨이먼드가 세탁물을 받은 상태에서 2층에다가 그 세탁물을 놓았기 때문에 분실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근데 2층에 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세탁물들이 여기 있는 게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라고 웨이먼드가 말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그 세탁물에 붙어있는 번호가, 손님 번호가 42번이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레퍼런스일 텐데요. SF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소설로도 있고 영화로도 있는데,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가 있죠. 거기서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우주의 모든 비밀과 의미를 궁극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숫자로 영화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 숫자를 인용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비밀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숫자가 40인데 그것은 인형의 눈알이 장난스럽게 붙어 있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고 거기 있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둔다는 것이죠. 이런 설정들은 사실은 영화 속에서 인형 눈알이 어떻게 베이글과 대조를 이루면서 삶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충돌시키거나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의 에블린과 최악의 에블린. 이 영화에 수많은 에블린이 있는데 왜 그 서로 다른 에블린 중에서 지금 이 우주에 있는 에블린이 주인공일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 있는 에블린은 영화 속의 상황으로 본다면 수많은 에블린 중에 가장 안 풀린 에블린입니다. 최악의 에블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영화 속의 에블린 중에서 가장 능력이 출중하면서 잘 풀리고 또 가장 강고한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알파버스에 있는 에블린. 그러니까 그 에블린은 우리가 최선의 에블린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최선의 에블린이 주인공이 아니고 최악의 에블린이 주인공일까라는 것이 이 영화가 사실은 담고 있는 굉장히 우리를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이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것인데요. 알파버스에 있는 최선의 에블린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가장 능력 있고 잠재력이 있는 조브 투파키를 최고의 악당, 우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극악한 빌런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죠. 어떻게 보면 최선의 에블린은 최악의 결과를 전 우주에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선의 에블린은 지금 죽고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에블린이 놓여진 상황은 그녀의 삶으로서와 능력으로서의 상황으로서는 최선의 위치에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가장 나쁜 영향을 전 우주와 자기 자신에게 끼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최악의 에블린은 영화 속에서 알파버스에 있는 또 다른 웨이먼드 혹은 알타버스에 있는 또 다른 조이라고 할 수 있는 조브 투파키가 각각 지금 이 우주에 있는 이 최악의 에블린 향해서 찾아오면서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둘은 왜 알파버스에서 굳이 지금 이 유니버스까지 찾아와서 지금 이 최악의 에블린을 찾아왔을까? 그것은 그 에블린이 가장 보잘것없는 에블린이기 때문입니다. 조브 투파키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는 지금 허무해서 스스로 소멸의 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그런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게 바로 지금 이 우주의 에블린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블린이 가장 안 풀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허무하다고 느낄 것이고 자기의 처지를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같이 소멸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알파버스에 있었던 또 다른 웨이먼드가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에블린을 찾은 이유는 당신이 가장 풀린 적이 없고 가장 능력이 없고 가장 해본 게 없고 삶에서의 수많은 꿈들이 다 허사로 돌아간 에블린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아까 제가 2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을 성취했고 모든 가능성과 잠재를 실제로 실현시킨 인물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남아있는 가능성은 더 이상 없겠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자기의 삶에서 꿈들이나 기회를 다 놓쳐버리거나 부서지거나 엇나가게 되어 있는 지금의 현재의 에블린이야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본인이 할 여지가 가장 많은 에블린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싸우는 방식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관계가 있다면 바로 딸 조이와 엄마인 에블린의 관계겠죠.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는 바로 관계에 대한 좌절감 속에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편 웨이먼드 그리고 에블린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아들이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근데 이해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쟤는 누가 낳았는가 혹은 어디서 저런 놈이 나왔나 이런 식의 농담들을 부모가 하거나 한탄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는데, 그 말을 SF적인 상황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이해할 수 없는 내 아들이나 내 딸 속에 어떤 괴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브 투파키인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빌런과도 같은 괴물이 있기 때문이지 내 아들, 내 딸이 저럴 리가 없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코미디로 바꾼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마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많은 가족 드라마에서 그런 것처럼 엄마가 딸의 처지가 되어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속에서 양자경이 연기하는 에블린이 수많은 이런 멀티버스들을 넘나들면서 수많은 에블린이 되어보는 과정은 사실은 자기 딸이 했던 과정을 답습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이 에블린은 마치 조브 투파키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에블린의 가능성을 다 체험하게 되죠. 그럼 그녀가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능력 있는 에블린이 됐을 텐데 그럴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조브 투파키하고 똑같이 자기 파괴적인 감정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자기가 그토록 경영해오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빨래방을 스스로가 막 때려 부수는 어떤 그런 흑화된 에블린이 나오게 되는데 그 흑화된 에블린은 경험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모든 것이 안 풀린 에블린이 아니라 그 에블린으로부터 수많은 에블린들을 다 경주하고 경험한 끝에 굉장히 능력이 있어진 에블린이다라는 설정이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그 에블린조차 자기 딸인 조브 투파키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 파괴적인 감정 속으로 몰입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남편인 웨이먼드죠. 알파버스의 웨이먼드도 있고요. 수많은 또 능력 있는 웨이먼드가 있는데 웨이먼드조차도 지금 이 유니버스 속에서의 웨이먼드가 가장 안 좋은 상태의 웨이먼드, 그러니까 최악의 웨이먼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블린을 만나지 않고 미국으로 가서 사업 걸어 성공한 또 다른 유니버스에서의 웨이먼드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한계에 봉착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거의 울음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된 최악의 지금 현재의 웨이먼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서 교차 편집을 통해서 영화의 핵심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최선의 웨이먼드는 어떻게 생각하면 최악의 웨이먼드의 상황을 그리워하거나 동경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죠. 중요한 것은 이 두 웨이먼드가 주장하는 어떤 내용인데 그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지금 사람들 속에서 왜 사람들이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사실상 너희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어떤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다정하게 굴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야. 라고 이제 이 웨이먼드는 주장하게 되죠. 조브 투파키로 묘사되는 딸은 자기의 잘못이 자기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라든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죠. 웨이먼드는 자기 삶이 안 풀린 것이 자기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에블린은 원래 조브 투파키 혹은 조이처럼 바깥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남편을 포함해서. 그러다가 남편처럼 자기 안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마지막 남편의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소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다정함을 삶의 방식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영화의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에서 싸우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굉장히 코믹한데 적들과 싸울 때 이 주인공인 에블린이 사용하는 방식은 적들이 갖고 있는 실현되지 않는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방식으로 싸우죠. 예를 들어서 무서운 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또 다른 남녀가 있는데 그 남녀를 어떻게 하라면 두 사람을 키스하게 만들어서 두 사람을 결혼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내공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격퇴한다던가. 왜냐하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사실상 속으로는 좋아하는 그런 사이였었겠죠. 아내를 일찍 잃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남자가 수류탄을 들고 공격을 하자 그 수류탄을 뺏어서 향수로 바꾼 다음에 상대방한테 뿌려줍니다. 그때 그 향수는 아내가 살아생전에 썼던 바로 그 향수죠.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흑화된 남자는 아내를 그리움을 어떻게 보면 상쇄시켜주는 혹은 떠올리게 만들어서 해소시켜주는 그런 향수로 바꿈으로 인해서 상대의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의 거대한 액션 장면들은 사실상 세상에 대해서 다정하게 구는 그녀의 태도로 변화된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영화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껏 뻗어나가는 그런 재능의 원심력도 있지만 그것을 굉장히 깊은 성찰과 흥미로운 시선과 또는 따뜻한 그런 어떤 손길로 어루만져주는 그런 또 굉장히 훌륭한 구심력도 함께 갖춘 영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이 영화는 사실은 배우에 관해서도 한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일 텐데요. 영화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배우는 양자경이겠죠. 양자경의 허다한 작품들 중에서 비교적 최근 작품으로 많은 또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라는 작품을 또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 웨이먼드가 나온 작품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사실은 오래전 많은 분들의 기억에도 생생한 인디아나 존스겠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2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인디아나 존스라는 이름으로 개봉돼서 지금도 그 제목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를 보시게 되면 이 키오이 콴의 10대 시절에 아주 귀여운 그런 아역 스타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키오이 콴이 지금까지도 그 얼굴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편 모두 재밌는 작품이고요. 인디아나 존스는 특히 너무나 훌륭하고도 뛰어난 그런 오락영화의 걸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두 편의 작품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여러분께 해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멋진 영화로 지금 이 영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합스 때 식은 아직 안 올렸지만 이미 가족인 두 사람을 위해 결혼 전에 할인받는 새로운 결합법을 소개합니다. 예비부부도 할인받는 요즘 가족결합 월 최대 23,500원 할인에 매달 VOD 할인 쿠폰까지 요즘 가족의 요즘 결합법 SK 브로드밴드 가입은 비다샵 106 어디든 가능스 때